그런데 이 전쟁과 그 다음에 경제적인 위기. 왜냐하면 그거를 대변하는 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때요? 인플레이션이요. 사실 이 정도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어렵게 만드는 인플레이션이죠.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매번 탈세계화가 더 본격화됐던 때였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앞으로 2023년도부터는 탈세계화는 훨씬 더 강력하게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몇 년간에 걸쳐서 세상의 질서를 지배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글로벌 밸류체인은 이 대안정기 혹은 세계화 시대에 완성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과 경제 위기에 의해서 이제 반대로 가는 방향에 처하게 되고 정말로 대안정시대 종언일까? 이 얘기는 뭐냐면 대안정시대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대안정시대라고 하는 거는 뭐부터 볼까요? 헨리 키신저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가끔씩 언급했던 미국 그 달러 시대를 의미 있게 만들었던 사람이고 유대인이면서 굉장히 세계사에 영향을 끼치는 중국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죠. 키신저가 중국을 갔다 오고 나서 중국이 제대로 개방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2022년 5월 9일 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뭔가 코로나 얘기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22년 5월 9일이니까요. 코로나도 참 새로운 세상이었는데 이 사람은 포함한 뉴에라를 말하는 거니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드워라고 맨 앞에 이제 냉전이 벌써 나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냉전의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언급인 것 같은데요. 동의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얼마나 지속적으로 강화될 건지를 생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안정시대라는 건 뭐냐면 그레이트 마더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는 굉장히 많이 일반화된 단어죠. 그래서 대안정기라고 부르고요. 옆에다 제가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2002년도 4월 달에 전미경제연구소 MBR의 그 연례 세미나에서 하버드대 스톡 교수, 프리스턴대 왓슨 교수가 처음으로 과거와는 다른 경기 순환을 움직이는 법칙이 생겼다라고 해서 썼던 단어가 그레이트 마더레이션입니다. 약 80년부터 2007년 금융위기까지 20년간, 사실은 20년이 끝나지 않았고요. 2014년에 또 다시 그레이트 마더레이션 2.0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코로나 이전까지입니다. 제가 보기엔 2019년까지 그레이트 마더레이션 시대가 진행됐고 코로나로 인해서 큰 변혁이 왔는데 그 뒤에 약간 패턴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여긴 보면 이제 블랙락이 내놓은 의견이에요. 그레이트 마더레이션 is over죠. 그 다음에 새로운 질서가 오고 있다라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그거에 트리거가 됐다라는 거죠. 그럴만한 게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그 연 인플레이션율이 마더레이트했던 때를 벗어났습니다. 코로나 마지막 끝을 보시면 그 그레이트 마더레이션이라고 말했던 시기를 20년 정도에는 최대 뭐 6%에서 7% 고기를 넘은 적이 없는데 이번에 미국 기준으로 보면 9%, 8%대에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 7%대를 찍어서 시장이 반색했죠. 유럽은 공식적으로 10%대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 시대, 그 정도 시대로 돌아가면 보시는 것처럼 70년대로 돌아갑니다. 거의 50년 가까이 가야겠죠. 저때 있었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인플레이션이면 인플레이션 관련돼서도 그레이트 마더레이션이 종료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을 쓸 정도로 사실은 그레이트 마더레이션이라는 이 대안정기는 버냉키가 써서 사실 더 공식적으로 유명 버냉키가 연설에서 이 대안정기에 대한 얘기를 했고 용어인즉슨 변동성, 시장의 변동성이 극히 좁은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는 시기란 뜻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이거를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 국면을 말하는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시대 를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끝났다라고 말을 한 거죠. 블랙락은 그래서 저가 매수하지 마라. 저가 매수해도 이제 7월 달 정도 나온 리포트로 기억나는데 저가 매수하면 무조건 올라가는 대안정의 시대는 끝이 났다라는 논리였어요.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레이트 볼라틸리티라는 단어를 또 많이 증권사들이 쓰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레이트 마더레이션이 끝난 것인가?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고물가, 고금리는 이미 우리 눈앞에 나타났고요. 이제 저성장이 아닌 사실 침체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은 일리가 있다라고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과연 그럴 것인지 그러면 이제 대안정 시기에 모든
특징들이나 그런 어떤 원칙들은 깨지는 거죠. 이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안정 시기가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금리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금리의 움직임이 있었죠. 보시면 국채 10년물 234년 만에 최악의 해예요. 보시면 맨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밑으로 그냥 내리 찍었죠. 그래서 10년물로 거의 30% 가까이 마이너스 났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날려면 어느 정도 가야 되느냐? 쭉 가면 1700년대까지 가야 되는 거죠. 채권이 이렇게 한 해 몇 달 만에 이렇게 박살났던 적은 234년 만이다. 놀라셨죠? 예, 정말 채권은 끔찍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채권은 그러지를 잘 않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상황을 채권 대학살이라고 하는데 이 상황은 왜 그러냐면 보시면 3년 이래로 지금처럼 빠르게 긴축을 진행했던 적은 없습니다. 맨 앞에 22년에서 23년이 압도적으로 수직으로 서 있죠. 저게 긴축의 각도. 긴축의 각도는 시장 하락에 가장 영향을 끼칩니다. 뭐라 그럴까요? 이 각도가 훨씬 더 중요해요. 이 길이 그런 것들보다 시장이 보통 그렇습니다. 채권 대학살은 당연하다고 봐야겠죠. 뭐 지금처럼 자이언트 스텝을 한 것도 지금 뭐 벌써 얼마 만에 처음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4번이나 연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적은 없었던 거죠. 사실은 저는 아무리 기억해도 이런 걸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특이한 거냐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채권은 이래 왔어요. 보세요. 계속 내려오는 거였죠. 연준이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리면 여기 이제 올라가는 거 전부 긴축인데 긴축을 하면은 또 경기가 나빠져서 내리는데 내리고 다시 올릴 때는 지난번 걸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점점점 바닥이 더 낮아져 왔어요. 그러니까 저 금리가 11%에서 제로까지 그것도 순식간에 뭐 코로나 때 2.5에서 제로를 갈 때 채권이 엄청난 수익이 나는 것도 맞지만 저렇게 11%에서 제로까지 내려오는 동안 저 긴 시간 동안 채권은 계속 값이 오른 거예요. 나스닥 버블을 그냥 비교할 정도가 안 돼요. 저거는 사실은 누군가는 다음 버블 붕괴는 채권일 거라고 했었는데 조금 있으면 맞다고 나올 겁니다. 아마 그 정도라고 말할 정도로 저 오랜 동안 8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채권은 올랐어요. 이게 채권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나스닥 올라간 거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올랐습니다. 저 사이에서 그러니까 주식쟁이보다 채권쟁이가 훨씬 유리해요. 오랫동안 수익 났고 편안하게 수익 났고 편안한 인생을 보내고 있었죠. 왜냐하면 저렇게 그냥 편안하게 올라갔으니까요. 저걸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그게 주가 상승 그래프예요. 우상향을 엄청나게 해온 거죠. 국채가 저랬고 회사채 약간 뭐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금리는 계속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폭등을 했죠. 그러니까 대학살이 일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대안정의 시기하고는 다른 흐름을 지금 가져가고 있고 주식은 제가 얘기 안 해도 2000년 이후로 주식과 채권이 이렇게 완전 동조화. 무슨 얘기냐면 주식도 30% 빠지고 채권도 30% 빠지고 이런 주식이 30% 빠질 때 채권도 같이 빠진 적은 2000년 이후에는 이 정도 동조화는 처음이고요. 74년 이후에 1일 하락률 최대, 그 다음에 1% 이상 하락률 최대, 역대 3번째.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올해는 내리기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안정 시기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대안정 시기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왜 저렇게 금리가 계속 내려올 수 있었냐면 금리를 올리다가 조금만 이상하면 동결하고 또 어려워진다 싶으면 바로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또 한참 내리고 나면 다시 이제 경기가 좋아졌다 그래서 올리다가 또 조금 이상하면 멈추고 다시 내렸던 거죠. 그러니까 전의 고점을 당연히 못 가죠. 계속해서 더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게 연준이 저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연준의 통화정책이 그래왔던 거죠. 근데 지금 어때요? 계속해서 엄포를 놓는 건 뭐냐면 멈추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2%를 볼 때까지는 데이터 디펜던트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프론트 로딩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계속적으로 올리겠다는 의사를 보고 있는데 그거는 돌변한 거죠. 지금까지는 조금 이상하면 멈추고 내렸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대안정 시기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는 연준의 태도가 그것을 말해준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연준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채권과 주식과의 모든 흐름들을 수십 년 동안의 흐름을 바꿔놓은 이 주범은 뭔가요? 인플레이션이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그 숫자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하는 70년대 이후 최대 인플레이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죠. 이
인플레이션 또 다시 똑같은 걸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소비자 물가 장기 추이를 봤을 때 70년대 오일 쇼크 이후에 2차 오일 쇼크 때 인플레이션이 15%를 넘어가는 저걸 하고 나서 그 다음은 인플레이션은 거길 간 적이 없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10%대에 육박하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겁니다. 저 기간 동안에 인플레이션 한 번도 저렇게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70년대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시대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시대로 돌아갔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의 특징을 그대로 띌 거라고 보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왜 그러냐면 진짜로 그러냐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 대응해야 하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하니까. 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1차 오일 쇼크 때 유가가 4배 올랐어요. 오일 쇼크니까. 그런데 2차 오일 쇼크 때까지 합치면 8배 올랐어요. 양으로는 2차 오일 쇼크 때 더 많이 올랐습니다. 유가 뛴 비율로 보면. 그 오른 거에서 또 다시 4배가 더 올라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9배인가가 올랐는데 유가가 신기한 건 1차 쇼크 때는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어요. 지금처럼. 근데 2차 쇼크 때는 흔들리지도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불가사의한데 어찌됐든 70년대 인플레이션이 기본적으로 지금의 인플레이션과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입장에서 한번 보죠. 사실은 그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는 자율적으로 변화했는데 경제가 거기에 적응을 했는데 그걸 세계화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처음으로 이제 세계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세계화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레이트 모더레이션 시대가 끝나고 탈세계화라는 시대로 변화됐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보면은 세계화는 한 번 나타난 거 아니고 여러 번 나타났어요. 보시면 빨간색이 탈세계화입니다. 탈세계화는 말 그대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반대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걸 보시면 더 난데요. 이게 이제 세계화 시대의 특징이에요. 보시면 빨간색, 까만색 둘 다 교역량이에요. 교역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시기죠. 세계화 시대는. 근데 그 단순하게 교역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GDP 증가의 대부분의 역할을 교역량이 가져갈 때 이때를 세계화 시대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가 간의 교역에 의해서 국가와 기업의 성장이 대부분 좌우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크게 이제 경사를 그렸던 시기는 70년대 후반, 80년대 한 후반부터 2010년까지 정말 큰 커브의 글로벌 시대가 옵니다. 세계화 시대죠. 이때는 나날이 교역량이 늘어갔어요. 왜 그랬냐? 신자유주의 시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전에 제 책에도 설명돼 있고 여러분에게 설명한 일이 있는데 이 세계화 시대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어디냐? 라고 하면 당연히 교역량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해운주예요. 최근에 머스크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일론 머스크 아닙니다. 해운회사 머스크. 머스크가 그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주가죠. 액분하고 뭐 변경이 많이 있었는데 다 계산하면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습니다. 당연하죠.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운송량과 교역의 시대예요. 그 왼쪽에 보시면 해상 운송량이 뭐 어마어마한 각도로 뭐 FTA니 뭐 이런 거 막 계속해서 나오는 때죠. 중국이 두 번째 시기에는 중국이 이제 또 세계화를 주도했죠. 지금 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보시면 그래서 세계화는 70년대, 80년대 진행된 세계화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도 한번 있었던 거죠. 언제냐면 1870년부터 1910년도까지 언제냐면 대항해 시대, 식민지와 교역이 산업혁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식민주의와 교류가 교역으로 나타났던 그런 시대죠. 그 시대에 나타났던 세계 모습도 뚜렷했던 거죠. 그런데 이 세계화를 종식시킨 건 뭐였냐면 1차 세계대전이었고 또다시 2차 세계대전. 그래서 세계화를 방향을 바꿔놨던 건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두 번째는 경제위기. 그 당시 1920년 미국에 대공황이 왔어요. 경제위기가 왔을 때 교역하지 않고 닫아 거는 탈세계화로 바뀐 거죠.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아까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시대, 70년, 8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경제가 어려움이 왔을 때 보시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짧게 또다시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 나타납니다. 언제였냐면 70년대, 80년대 한 20년 정도죠. 20년 정도 동안. 왜? 이때 1, 2차 중동전쟁. 그 2차 오일 쇼크는 중동전쟁에 의해서 더 확고하게 반영되는데요. 전쟁이 터졌고 그 다음에 오일 쇼크라는 경제 위기가 왔겠죠. 그래서 그걸로 인한 인플레이션. 그 당시가 이제 유일한 미국 역사, 그 다음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고 지금까지도 유일한 스태그플레이션 시대가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로서는 엄청난 큰 위기였죠. 이 두 가지가 나타났을 때 다시 탈세계화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탈세계화 시대는 기본적으로 전쟁과
경제 위기에 의해서 당연히 전쟁에서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서로 간에 교역하고 무역하는 것들을 전쟁을 하게 되면 그게 끊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전쟁과 경제 위기로 인해서 탈세계화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의견은 꽤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쟁은 당연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2018년부터 축소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까지 포함하는 거죠. 패권 전쟁 시기를 여러분은 기억 잘 못하시겠지만 패권 전쟁 시기는 두드러진 탈세계화 경향을 띄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대립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관세 전쟁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쟁의 양상은 이제 물리적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이었지만 거의 뭐 전쟁이고 분쟁이었죠. 그런가 하면은 금융위기나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또 경제 위기였죠.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더군다나 이 코로나19는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어떤 걸 갖고 왔냐면 글로벌 밸류 체인에 의한 엄청난 그런 분열을 가져왔잖아요. 어찌 보면 탈세계화는 2010년도 이때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술의 시대를 말씀드릴 때 우리는 2010년부터 기술의 시대가 시작됐다. 결국 세계화가 끝이 났다라고 보는데 그 세계화가 진행되던 세계화 2010년부터 10여 년간 진행되던 세계화가 완전히 본격화하게 자기의 진면목을 드러낸 건 미중 무역 분쟁으로도 어느 정도 부분적이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글로벌 개념의 탈세계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올해 터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걸 일으켰냐면 결국 분쟁, 실제적인 전쟁으로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된 거죠. 코로나는 글로벌 밸류체인 붕괴에 의한 공급망 전쟁이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실제 전쟁이고 이 전쟁은 어떤 거였냐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소련, 중국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우크라이나를 보장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영토와 이 모든 권리를 다 보장해 주기로 셋이서 모여서 약속하고 악수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믿고 핵을 포기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러시아가 뭉개버렸어요. 근데 그 약속했던 나라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미국이 무기를 대주는 건 맞아요. 하지만 유엔에서 이렇다 할 군사적인 혹은 그거를 바로잡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러시아가 또 이사국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수많은 나라들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서 독일을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 지금까지 수십 년 중립국이었던 3개국이 다 나토 가입을 하고 독일이 GDP의 2% 이상 국방비를 쓰겠다 이럴 정도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정말 커다란 변화를 갖고 왔어요. 세상의 변화를 갖고 왔죠. 왜? 가만히 있으면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그냥 뼈저리게 전 세계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전쟁보다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굉장히 커다란 상처를 남기기도 했고요. 커다란 변곡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과 그 다음에 경제적인 위기. 왜냐하면 그거를 대변하는 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때요? 인플레이션이요. 사실 이 정도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어렵게 만드는 인플레이션이죠.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매번 탈세계화가 더 본격화됐던 때였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앞으로 2023년도부터는 탈세계화는 훨씬 더 강력하게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몇 년간에 걸쳐서 세상의 질서를 지배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역 비용, 그러니까 매크로 코스트라고 말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국가나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밑에 이제 작은 그래프들을 보시면 처음에 이제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는 비용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세계화가 되면 오른쪽 밑에 가운데 그림 보시면 탈세계화 기간과 이렇게 색깔 이렇게 노랗게 마주쳐 놨죠. 빨간색이 진행되는 탈세계화 동안 비용이 급증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그래프에 보시면 다시 1970년대부터 이제 70년대 말, 80년대부터 또 다시 이제 70년, 80년대에 비용이 증가하는 탈세계화 시대가 왔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과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시대가 왔던 이 시기에 그 해결은 세계화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보셨지만 무역 비용을 극히 낮춤으로 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시작했죠. 이때는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는데 신자유주의는 공급주의 경제학이에요. 그리고 효율을 강조하는, 그래서 특징적으로 그 비용을 낮추고
그 다음에 효율을 추구하는 그런 경제학이었기 때문에 수십 년간 거의 30년, 40년 동안 효율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비용이 굉장히 감소하는 그런 아주 좋은 그걸 아까 제가 뭐라고 처음에 불렀냐면 대안정기라 그랬죠. 그레이트 바드레이션이. 그래서 70년대, 80년대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뒤에 그 해결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레이트 바드레이션은 언제 시작됐다 그랬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80년대에 볼커의 인플레이션은 그 뒤로부터 대안정기가 시작됩니다. 그 결과물은 GVC, 글로벌 밸류 체인이 탄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효율을 추구하고 비용 감소를 추구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곳에서 생산하고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그런 곳에서 소비나 수출이 일어나는 그런 방식. 그래서 글로벌 밸류 체인은 이 대안정기 혹은 이 세계화 시대에 완성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과 경제 위기에 의해서 이제 반대로 가는 방향에 처하게 됐고 그 전쟁이 하필이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원민족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에너지 패권 전쟁과 같은 것들과 뒤엉키면서 색깔 자체가 과거의 전쟁보다 훨씬 더 탈세계화를 부추기는 그런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대 현재 우리가 직면한 현재는 제조업 비용 증가와 공급망 불확실성 문제가 코비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70년대, 80년대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시대의 해결이 세계화였던 것처럼 사실은 지금 세계화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이제 지금은 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자원민족주의 같은 것들이 세계화로 갈 수 없는 효율적인 세상으로 갈 수 없는 그래서 비효율의 세상이 시작되는 그런 때와 만나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거고요.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때와 맞먹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은 불가피하게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배경을 갖고 지금 2023년이 어찌 보면 2022년이 시작되었고 2023년이 시작되게 됩니다.